노다지 썰전,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 바로 농심이죠. 오늘은 이 농심의 미래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틀면 농심 라면이 나오고 해외 마트 가장 좋은 자리에 신라면이 쫙 깔려 있습니다. 과연 농심이 이 기세를 몰아서 정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가려진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될까요? 저는 농심이 K컬처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이제 막 비상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화려한 비상, 저도 물론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이 날기 전에 그 비행기의 엔진 상태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농심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성장이 멈춘 내수 시장이라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농심은 이미 내수기업이라는 껍질을 깨고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꿨다고 봐야죠. 숫자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2023년 3분기 실적만 봐도 국내 매출은 인구 구조상 2.1% 소폭 감소했지만 해외 법인 매출이 무려 14.4%나 급증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각각 31.8%, 25.9%라는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거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농심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K컬처를 활용하는 마케팅 역량은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였던 일타 스캔들과의 협업 마케팅, 이른바 K대원 콜라보 하나로 10월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뛰었습니다. K팝 그룹 에스파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기용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6 4분기 가동을 목표로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완공되면 연간 수출 생산량이 6억 개에서 11억 개로 거의 2배가 됩니다. 2030년까지 매출 7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 10%라는 명확한 청사진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건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청사진이 너무 장밋빛으로만 그려져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해외 성장의 이면화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시장, 바로 미국입니다. 농심의 전체 해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죠. 그런데 2025년 7월에 가격을 10% 올린 뒤에 매출이 오히려 7.3%나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익률입니다. 한때 12%를 넘던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는 4%까지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량이 좀 줄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죠. 3분기 수출 실적이 회사 전체로 봐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회사 측은 거래선 정비, 그러니까 기존의 비효율적인 유통 파트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유럽과 동남아 같은 주요 지역 매출이 동시에 줄었다는 건 수출 전선이 어딘가 불안하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내 라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음료 사업부 같은 곳은 아예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을 외치면서 2030년 해외 사업 비중 목표를 21%로 잡은 것도 사실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입니다. 지금의 이런 위기 신호를 볼 때 과연 그 목표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미국 시장의 이익률 하락은 분명 아픈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성산을 위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농심은 미국의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제품을 팔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미국 주류 유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뚫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이거든요.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가격 인상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주춤했지만 자료를 보면 9월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농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타 스캔들로 히트친 콜라보 제품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늘리고 짜파게티 신제품도 현지에 출시하는 등 시장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진은 아시안 마켓의 강자에서 미국 전체 시장의 주류 플레이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 성장통이 너무 오래 가거나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 매출의 45%가 신라면이라는 단 하나의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면 신라면 브랜드는 선방했지만 짜파게티, 너구리 같은 다른 주력 제품들의 매출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결국 신라면 하나가 다른 모든 제품의 부진을 겨우겨우 메워주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형국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라면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미국 사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이익률 4%라는 숫자를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이건 물류비,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토요 수이산 같은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할인 공세에 나서자 어쩔 수 없이 판촉 비용을 대거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K컬처 프리미엄만 믿고 가격을 올렸다가 결국 현실에서는 가격 저항에 부딪혀서 제 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뛰어든 셈이죠. 회사가 최소 목표로 잡은 영업이익률 6%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과거의 10%대 이익률을 회복하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K 콘텐츠 마케팅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신라면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K 콘텐츠가 증폭시켜서 그 후광 효과가 짜파게티나 너구리 같은 다른 제품군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K 콘텐츠는 이제 일부 마니아층의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농심은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사 주도하에 글로벌 마케팅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타 스캔들 콜라보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모든 핵심 의사결정을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었죠. 이건 특정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하는 단기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K컬처라는 거대한 파도 자체를 타는 훨씬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면 말씀하신 그런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서 가격 결정권을 쥘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것과 소비자가 직접 지갑을 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K 콘텐츠 마케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일까요? 미국 법인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마케팅 비용의 증가였습니다.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유행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마케팅의 속도를 현장의 제품 개발이나 유통망 확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라면 툰바 제품입니다.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면서 마케팅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정작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미국 주류 채널에 이 제품이 입점되는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기대감은 한껏 높여놨는데 소비자가 막상 사려고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이 없다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브랜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신라면의 인기를 높이는 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효과가 다른 브랜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히려 신라면의 빛이 너무 강해서 다른 제품들이 가려지는 현상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통망과 생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심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부산 녹산의 신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오래된 설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고효율 생산 기지로서 말씀하신 제품 공급의 병목 현상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겁니다. 신라면 툰바처럼 히트친 제품을 전 세계 매장에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공장은 농심의 다음 목표인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유럽 라면 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인데 농심의 유럽 매출은 그보다 훨씬 높은 연 3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량이 부족해서 팔고 싶어도 다 못 파는 측면이 있었지만 녹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6년 말부터는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저절로 물건이 팔리지는 않죠. 저는 그 3분기 유럽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거래선 정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확장을 앞둔 시점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건 결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거든요. 이제 막 현지에 판마법인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단계인데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미국처럼 하나의 거대 시장이 아니라 나라마다 언어, 식문화, 유통구조가 전부 다르잖아요. 현지 유통망과의 힘겨루기와 쟁쟁한 경쟁사들의 견제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할 거고요. 녹산 공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금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의 수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이라는 또 다른 전선을 너무 성급하게 여는 것은 아닌지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심이 K컨텐츠라는 날개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여전히 신라면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성장이 멈춘 내수 시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도 여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짓는 신공장과 유럽 시장 진출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승자의 저주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기보다는 지금 드러난 잠재적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성장통과 과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농심은 K컬처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고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녹산 신공장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던 과거의 농심이 아닙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앞으로 농심이 써내려갈 성공 스토리가 더욱 기대됩니다. 결국 농심의 미래는 해외 시장, 특히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유럽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가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K콘텐츠를 통해 얻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꾸준한 판매량과 더 중요하게는 안정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농심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